91강 다음 문장에서 잘못된 부분을 찾아 바르게 고치시오. 선생님, 저는 김씨입니다. 이렇게 됐죠? 예. 근데 김씨입니다. 이 씨를 가로 바꿔야 되죠. 김가입니다. 왜냐면 씨 같은 경우가 이게 지금 자기가 자기를 소개하는 거잖아요. 근데 씨는 높임 표현이에요. 예,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소개하는데 자기를 높이는 것은 맞지 않죠. 그래서 김가입니다. 이렇게요. 근데 이 가짜가 여러분들 혹시 순 우리나라 말인 건 순 우리나라 말이 아닌 건 알겠죠? 한자입니다. 한자. 근데 이 한자 가짜가 이 한자인데 김가 할 때 이 가짜가 무슨 가짜 쓸까요? 설마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집가짜를 쓰는 건 아닙니다. 그냥 성가짜라는 게 있어요. 성을 뜻하는 가짜가 있다고요. 이렇게 쓰는 가짜가 있단 말이에요. 이 가짜예요. 집가짜 쓰는 거 아니에요. 뭐 소설가, 뭐 수필가 할 때 그 집가짜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한 가지 더 한다면 저 씨 있잖아요. 씨. 저 씨가 어떤 때는 의존명사로 쓰여서 의존명사로 쓰이면 그 앞에 말과 띄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또 어떤 때는 씨가 접사로 쓰여요. 접미사로. 그럼 붙였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많이 알고 있어요. 조금 공부를 해보면 자기를 소개한 거에 자기 성에다가 씨를 붙이는 게 아니다라는 걸 알고 있죠. 그렇죠? 근데 이 씨를 어떤 때는 붙였쓰고 어떤 때는 띄었어야 되는 그것까지는 잘 모르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한번 보세요. 씨가 의존명사로 쓰일 때는 당연히 높일 때 쓰는 거죠. 상대방을 높일 때 주로 쓰는 거죠. 근데 공식적인 자리가 아닌, 만약에 공식적인 자리예요. 공식적인 자리에 갔어요. 그러면 나이가 든 사람한테도 씨를 붙이죠. 그래서 방송국에서 저랑 영찬 씨랑 같이 갔어요. 방송하는데 저도 영찬이한테 영찬 씨 이렇게 하겠죠. 높임 표현으로. 그렇죠? 근데 영찬이도 저한테 그때는 이영범 씨 이렇게 해도 돼요. 알겠죠? 이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자기보다 손 윗사람한테 씨를 붙여도 된다고요. 근데 일반적인 그냥 장소에서는 씨자를 붙일 때는 자기보다 아랫사람한테 또는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한테 주로 씨를 붙이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씨가 의존명사로 쓰였을 때 씨가 의존명사로 쓰여가지고 앞에 말과 띄어 쓰는 것은 일반적으로 높임 표현이다라는 것을 꼭 알아두세요. 알겠죠?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자기하고 대등한 사람이나 자기 아랫사람한테 씨를 붙인다. 근데 공식적인 자리 같은 데서는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한테도 씨를 붙일 수가 있다. 예, 요럴 때는 의존명사인 씨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접사로 쓰여가지고 앞에 말과 붙여 써야 되는 경우는 어떠냐면 그냥 성씨 자체를 나타내는 거예요. 성씨 자체를 나타낼 때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무슨 가문 나타날 때 있잖아요. 뭐 김씨다 뭐 이럴 때 그때는 이게 붙여 쓰는 거죠. 가문이나 문중을 나타낼 때는 이게 또 붙여 쓰는 거죠. 자, 둘 중에 한 가지만 알아두면 돼요. 두 가지 다 알 필요는 없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저는 청와대에 근무하는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이것도 자기가 자기를 소개하는 거죠. 예, 자기가 자기를 소개할 때는 여기 직함이 있고 자기 이름이 있을 때 이게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죠.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이렇게요. 근데 저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자기를 높이는 표현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 물론 다른 사람이
말을 할 때는 이렇게 말을 하겠죠. 다른 사람이 이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할 때는 직함이 뒤에 와서 그 사람을 높이는 표현으로 쓰겠지만 이건 자기가 자기를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직함이 먼저 와야 된다. 이름보다. 그 다음에 저의 아버지가 이자, 순자, 신자를 쓰십니다. 이렇게 됐죠? 근데 요 성씨 다음에는 자자를 안 쓴다. 성씨 다음에는 자자를 안 쓴다. 그 다음에 교수님 수고하세요. 이렇게 했죠? 수고라는 말 안 된다. 알았죠? 수고라는 말 안 된다. 숫자 할 때 숫자가 받을 숫자예요. 그러니까 고생을 받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보다 높은 사람한테 안 쓴다. 예. 그럼 뭐라고 할까요? 교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뭐 나중에 여러분들이 면접을 볼 때도 마찬가지죠. 면접 다 보고 나서 나갈 때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예. 그냥 고맙습니다. 아니면 그냥 감사합니다. 둘 중에 하나만 쓰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쪽에 잠깐 앉아 계실게요. 얘도 안 된다. 이게 과도한 높임평이다. 이렇게 말을 했었죠. 그래서 이쪽에 잠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계실게요 이런 표현 안 된다. 그 다음에 엄마 이분이 우리 학교 선생님이세요. 이거 왜 안 되죠? 소개하는 거죠? 소개할 때 원칙이 뭐죠? 원칙이 자기하고 친한 사람. 그 친한 사람이 누구예요? 가족이겠죠. 친한 사람을 친하지 않은 사람한테 먼저 소개하는 거죠. 여기를 보게 되면 지금 누구한테 누구를 소개하는 거죠? 엄마한테 학교 선생님을 소개하는 거잖아요. 엄마가 가족이니까 더 친한 거잖아요. 지금 거꾸로 해야 되는 거죠. 선생님, 이분이 우리 엄마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이가 적은 사람을 나이가 많은 사람한테 먼저 소개를 하는 거죠. 이게 순서예요. 친한 사람을 친하지 않은 사람한테 먼저, 나이가 적은 사람을 많은 사람한테 먼저 소개하는 게 순서예요. 그 다음에 올케가 신우에게 고모, 할머니께서 저 찾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나오죠? 근데 지금 누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올케가 신우이한테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맨 끝에 보니까 여기 안 오셨어요 한 거 보니까 신우이가 손의 신우이잖아요. 그렇죠? 손의 신우이잖아요. 고모라고 하면 안 되죠. 이 고모라고 하면. 고모는 이 사람의 자녀한테 있어서, 이 사람의 자녀가 이 신우이한테는 고모가 되지만 이 사람한테는 고모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라고 해야 되죠? 올케가 신우이한테, 자기보다 손의 신우이잖아요. 형님이라고 하는 거죠. 형님 이렇게 해야 되죠. 형님. 이렇게 해야 되죠. 만약 손 아래면은요, 남편의 여동생이면 뭐라고 칭하죠? 아가씨 이렇게 하죠. 아가씨. 자, 그 다음에 띄어쓰기. 그는 이틀간 집에 머물렀고 그동안 한 끼도 밥을 먹지 않았다. 이렇게. 여기는 뭐가 문제가 되죠? 이틀하고 간, 요거죠. 그쵸? 근데 요 간이 한자로 쓰게 되면
이 사이간자를 쓰는 거예요. 예? 예. 한자를 쓰면 사이간자가 돼요. 근데 이 간자가 품사로 뭐로 쓰일까요? 두 가지로 쓰여요, 일반적으로. 하나는 의존명사로 쓰일 때가 있고, 하나는 접사로 쓰일 때가 있죠, 접사. 예. 근데 이제 접사로 쓰일 때가 언제냐? 시간이나 장소를 나타낼 때. 얘가 접사로 쓰일 때는 시간 또는 장소를 나타낼 때 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뭐 이틀간 붙여 쓰는 거죠. 접사로 쓰였기 때문에. 뭐 한 달간, 물론 한 띄우고 달간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달하고 간을 한 달간 이렇게. 또는 장소할 때는 대장간, 외양간 할 때 그 간자예요. 장소를 나타내 주잖아요. 그래서 시간이나 장소를 나타내 줄 때는 이렇게 접사기 때문에 앞에 말과 붙여 쓴다. 근데 의존명사로 쓰일 때는요, 이것이 아닌 경우, 즉 시간이나 장소가 아닌 경우에는 의존명사로 쓰인다. 근데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시간이나 장소를 쓸 때는 접사를 쓰여서 붙여 쓰지만 시간이나 장소가 아닐 때는 의존명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띄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말 중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부부간, 부부 사이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는 이게 시간이나 장소가 아니잖아요. 뭐뭐 사이 이런 뜻이잖아요. 원래 뭐뭐 사이 이럴 때는 저게 접사로 쓰이는 게 아니라 의존명사로 쓰여가지고 띄우는 건데 원래는. 근데 얘 한 단어로 취급을 해주잖아요. 그렇죠? 뭐 부부간, 형제간, 뭐 자매간, 부자간 뭐 이런 거 다 한 단어로 취급을 해서 얘는 붙여 쓰는 거죠. 알겠죠? 예. 근데 그냥 한 가지 알아두세요. 형제간은 한 단어로 취급을 해서 붙였어요. 형제간은. 예. 근데 자식간은 아니에요. 자식간이라는 단어 없어요. 한 단어로 취급해주는. 형제간은 붙여 쓰지만 한 단어로 취급해서 자식간은 아니다. 그 다음에 그는 꿈속에 기억이 너무도 생생해서 지금도 눈에 떠오르는 듯했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도 이제 비슷한 건데 꿈속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꿈속을 지금 붙였었죠. 그렇죠? 예, 예. 원래 속 어떤 거에 속 품사가 뭘까요? 원래 품사가 뭘까요? 뭐 명사죠. 예, 명사예요. 근데 얘도 또 한 단어로 취급을 해주는 게 있다고요. 어떤 거와 붙였어서. 그렇죠? 그래서 뭐 굴속, 굴속이라든가 지금 여기서 나오는 뭐 꿈속이라든가 물속이라든가 산속이라든가 이런 거 다 한 단어로 취급을 해서 붙였어 줘요. 근데 이게 원칙은 없는데 동굴속 있잖아요. 동굴속이나 그냥 굴속이나 뭐 그 말이 그 말일 것 같은데 굴속은 한 단어로 취급을 해서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데 동굴속은 아니에요. 동굴속은 한 단어로 취급을 안 해줘요. 그래서 띄었어요. 동굴 띄우고 속 이렇게요. 예.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 듯하다라는 것은 앞에 거와 띄어쓰고 듯하고 뒤에 했다는 붙였었죠? 왜냐면 이거는 듯하다라는 형용사예요. 형용사. 근데 이 듯하다라는 형용사는 여러분이 사전에서 찾아보면 그냥 형용사 이렇게 안 쓰여 있고 무슨 형용사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무슨 형용사로 쓰여 있을까요? 예, 보조 형용사. 그래서 보조 동사, 뭐 보조 형용사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럼 보조 동사, 보조 형용사는 반드시죠. 반드시 그 앞에 용언이 있어요. 그게 동사든 형용사든. 그래서 본용어로 쓰이고 보조용어로 쓰이고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여러분 사전에서 할 때 보조 동사, 보조 형용사라는 것은 앞에
본용어니 쓰이고 나서 그 다음에 쓰이는 거지. 이 혼자서 얘가 서술어로 쓰일 수는 없다 이런 뜻인 거죠. 예. 그 다음에 맞춤법. 박 교수님은 대중요법을 통해서 난치병을 극복하셨다. 대중이 아니라 대증 이렇게요. 대증요법. 대중요법이라는 건 없고요. 증요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 증자가 뭐 증세 증자예요. 증세. 병의 증세할 때 그 증세할 때 그 증자인데요. 대증요법이라는 게 사전에 찾아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냥 겉에 나타난 증세를 보고 치료하는 방법 뭐 이런 뜻이래요. 예, 그래서 우리가 동네에 있는 그 의원에 어떤 몸이 아프면 찾아가죠. 그럼 그분들이 치료해주는 대부분이 대증요법인 거예요. 아니면 집에서 몸에 열이 나요. 그럼 부모님이 어떻게 해주죠? 열 식히려고? 얼음주머니나 아니면 찬물에다가 수건 적셔가지고 이마에다 대주잖아요. 그런 것이 일반적인 대증요법이에요. 근데 찾아보니까 해열제 먹는 것도 대증요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냥 겉에 드러난 거, 겉에 드러난 거를 가지고 처치해주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대중요법은 없다. 증세할 때 증자다라는 것을 어디 가요? 이거요? 예, 얘하고 얘가 원래는 서로 다른 단어니까 이렇게 뜻밖의 일에 얼굴빛이 변할 정도로 놀라다 이렇게 됐죠? 답은 2번이에요. 뭐라고 있죠? 아연 실색. 아자 보게 되면 옆에 입구자가 붙어 있죠? 벙어리 아자예요. 벙어리 아자. 네, 벙어리가 될 정도로 실색, 얼굴색을 상실했다, 잃어버려. 얼굴이 하얗게 질린 거 있잖아요. 그럴 때를 대부분 실색했다, 얼굴색이 없어졌다 이런 말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명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아 아무 보람도 없음을 이르는 말. 뭔가를 했는데 아무 보람이 없네 뭐 이런 뜻이에요. 많이 나왔었던 것 같은데 8번이에요. 뭐라고 있죠? 야행, 밤에 다녔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 다음에 뭐를 입고, 피자가 입을 피자예요. 뭐를 입고? 수놓을 숫자예요. 수놓은 옷을 입고, 수놓은 옷을 입었다라는 건 되게 화려한 옷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화려한 옷을 입고 밤에 다녔어요. 근데 밤에 다녔기 때문에 깜깜하기 때문에 티가 안 나는 거죠. 예. 이상만 돋고 실천이 따르지 못함을 이루는 말. 답은 눈은 높은데 노력은 하지 않아 뭐 이런 뜻이잖아요. 이게 예? 눈은 높다. 6번 안자가 눈 안자잖아요. 안고 수비 손 숫자잖아요. 예. 비자가 낮을 비자예요. 비천하다 할 때 그 낮을 비. 눈은 높은데 손 숫자를 썼다라는 것은 노력을 뜻하는 거죠. 노력은 하지 않는다. 저도 가끔 제가 가르치는 학원에서 애들이 오면 물어봐요. 너 도대체 나중에 뭐 하고 싶으니? 요새 애들은요 둘 중에 하나예요. 눈은 엄청 높죠. 의사요. 아니면요. 저 올해부터 그 약대 제도가 바뀌었죠. 다시 입시 제도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약사요. 한 달 정도 가르치고 나서 너 꿈 버려라 그래. 왜요? 그러더라. 뭘 왜야? 거기 가려면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되는데 맨날 졸잖아 너. 그래도 안 하더라고요. 나중에 한 2학년 2학기 때 가서 꿈을 바꾸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 사람이 비참한 지경에 빠져 울부짖는 참상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 이렇게 되는데 저 1번이에요. 1번. 뭐라고 있죠? 아비규환이라고 있죠. 저번에도 한번 말했죠. 찾아보니까 아비라는 것과 규환이라는 말인데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지옥의 일종이에요. 지옥의 일종. 예. 그 다음에 이미 때가 늦은 일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 이렇게 되죠. 7번이 답이 되겠어요. 뭐죠? 11지국. 국자 할 때 그 국자가 무슨 국자냐면 국화 국자예요. 예. 근데 왜 11지국이 때가 늦은 것을 말을 하냐면 국화는 어느 계절에 피죠? 예? 가을에 피죠, 가을에. 예.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면 제가 그 있는 학원에 이제 중고등학교 뭐 이런 애들인데 그런 애들한테 가끔씩 그 시험 문제 중에서 수능 시험에서도 그게 나오잖아요. 문학 작품에 뭐가 나오고 계절적인 배경 물어보는 게 있잖아요. 그 국화가 나오면 당연히 가을이에요, 가을. 근데 요즘 애들 거의 다 몰라요. 모르는 이유도 알겠어요. 왜? 요새는 뭐 비닐하우스니 온실 같은 걸로 해가지고 국화가 봄, 여름, 가을, 겨울 항상 나오니까 국화가 가을에 핀다라는 걸 모르는 거죠. 모르는 게 당연할 수도 있어요. 예. 11지국이라는 것이 왜 그러냐면 국화가 최전성기가 가장 아름다운 게 9월 9일이래요. 9월 9일. 근데 9일이 지난 거잖아요. 이게 시들어버리는 시간이 온 거죠. 10일이니까. 예. 그래서 이런 말이 된대요. 예. 자, 그 다음에 3번은 뭐라고 읽어요? 어두울 암자잖아요. 암중 모색 이렇게 암중 모색. 예. 모자가 더듬다, 색자가 찾을 색자예요. 더듬어 찾다 이런 뜻인데 언제 더듬으면서 찾아요? 암자가 어두울 암자잖아요. 어두운 가운데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암중모색은 은밀히 어떤 해결책을 찾는 것을 말을 할 때 암중모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티나게 어떤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은밀히. 그 다음에 4번은 많이 나왔죠? 특히나 어디에서 나왔나요? 김소월의 진달래꽃에 관련된 한자성어잖아요. 그렇죠? 뭐라고 읽어요? 4번.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때 얘가 한자성어잖아요. 김소월의 진달래꽃 맨 마지막에 나부교육교 하실 때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이게 어떤 표현기법이 쓰인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는데 나 눈물 안 흘린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어떤 표현기법이죠? 반어법이 쓰인 거죠. 예, 반어법이. 사실은 눈물 흘리는 거죠. 애자가 무슨 애자예요? 슬플 애자잖아요. 슬플. 슬프지만 비자가 무슨 비자예요? 슬프다 비자예요. 슬프지만 그 슬픔을 안이 드러낸다 이런 뜻이에요. 겉으로 안이 드러낸다. 애들한테 물어봐요. 애자가 나오면 이 애자가 무슨 애자가니 한자성어로 하면은 거의 대부분이 애자는 하나밖에 몰라요. 무슨 애자요? 사랑 애자밖에 몰라요. 근데 국어 문학작품 공부하다 보면 이 애자가 들어가는 단어가 정말 많이 나오죠. 근데 그때 애자는요 사랑 애자일 수도 있지만 슬플 애자, 지금 요 4번에 쓰인 이 슬플 애자가 훨씬 더 많아요. 그 다음에 5번은 과 분비. 네, 과자가 무슨 과자죠? 과부 과자예요. 과부. 과부. 그러니까 두 과부가 나눈다. 뭘 나눈다? 슬픔을 나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뭐하고 똑같아요? 한자성어 동병상련이죠. 동병상련하고 같은 뜻이에요. 같은 처지끼리 서로 슬픔을 나누는 거죠. 그 다음에 9번은 이거는 뭐 여러분이 아마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공부하다 보면 수도 없이 나왔던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특히나 자연과 관련된
자연과 관련된 시가 나오면 하도 많이 나왔던 거죠. 뭐죠? 안빈낙도. 그렇죠. 안빈낙도. 예? 안자가 편안한 안자, 빈자가 가난하다 빈자죠. 예? 락자가 즐거울 락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뭐야? 빈자가 가난하지만 이런 뜻이죠. 그래도 슬프게 생각하지 않고 즐겁게 살려고 해,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10번에는 반도주, 야반도주. 이 같은 말이 뭐죠? 원래는 야반도주만 표준어였는데 하나가 더 복수 표준어로 추가가 됐죠. 반자가, 이 반자가 어디였죠? 이 반자가 나눌 반자예요. 야반도주. 그러니까 이거하고 비슷한 뜻이에요. 간도주. 간자가 사이간자잖아요. 밤 사이에 도주했다. 야간도주. 야반도주. 이제 복수 표준 같은 말이 돼요. 근데 야밤도주는 아니에요. 야밤도주는 표준어가 아니에요. 돌적 위에 불이 난다. 이렇게 됐죠? 돌적 위가 뭔지 알죠? 저번에도 말했지만 이거하고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거죠. 문에서 기둥에다가 이 문을 고정시킬 때 사용되는 이 쇠 있죠? 근데 이런 모양이 아니죠? 옛날 한옥 같은 경우는 저런 모양이 아니에요. 저건 뭐죠? 저건 경첩? 경첩이라고 하죠. 저 경첩. 24절기 중에 하나를 나타내는 경칩하고 달라요. 전 경첩이라고 해요. 근데 그 옛날 한옥, 조선시대 한옥 같은 걸 보게 되면 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새로 된 건데 이게 구멍이 뚫렸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하나는 이렇게 새가 돼서 이 새를 여기다가 구멍에다가 이렇게 끼워서 문을 열었다 닫다 이렇게 하는 거죠. 얘들이 바로 돌적이에요. 돌적이. 나중에 한옥 보면 아실 거예요. 근데 얘가 돌적이, 얘가 돌적이 이렇게 되는데 이 또는 수가 붙으면 그냥은 돌적인데 수를 붙이게 되면 어떻게 되죠? 톨적이 이렇게 되죠. 톨적이, 톨적이 이렇게 되죠. 이런 게 있죠. 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냥은 개인데 거기다 또는 수를 붙이면 캐, 캐 이렇게 되는 것처럼. 근데 저 돌적이에 불이 난다 이렇게 됐잖아요. 얼마나 사람들이 그 문을 통해서 들락날락 거렸으면 불이 날 정도겠어요. 그래서 1번 기억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독 틈에도 용소가 있다. 독 알죠? 독, 항아리. 근데 그 틈, 아주 미세한 그 틈에도 용소가 있다고 하는데 그 용소가 뭐냐면 폭포수 아래에 고여있는 그 물을 용소라고 해요. 문학작품에 가끔씩 나와요. 근데 이게 미음과 같은 뜻을 갖는데요. 무슨 일이든지 남을 속이려 하는 수작이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라는 뜻이래요. 조심해야 된다. 그 다음에 동네색심 있고 장가 못 든다. 뭐 저번에도 한번 나왔었죠. 니은이 답이 되겠어요. 막연하게 믿는 구석을 생각하다가 낭패 본다. 그 다음에 도둑이 포도청 간다. 포도청이라는 게 지금으로 따진다면은 뭐 경찰청 같은 거하고 비슷해요. 근데 도둑이 왜 포도청을 갑니까? 가면 잡힐 텐데, 그렇죠? 그래서 지은 죄가 드러날까 두려워 숨기려고 한 일이 도리어 자기가 자기 죄를 나타내고야 만다라는 뜻. 그 다음에 도끼가 제자로 못 찍는다. 그래서 자기의 허물은 자기가 고치기 어렵다. 이런 뜻 되겠습니다.